안녕하세요. 경제세미나 박종훈 기자입니다. 랄프 waldo 에머슨은 미국의 독립정신을 일깨운 이른바 미국정신의 토대를 마련하고 확립한 사상가이자 시인으로서 미국 최초의 대중강연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서동석 에머슨 하우스 교육연구소장은 2045년 인류가 갖고 있는 모든 역량에서 인공지능이 인간을 넘어서는 문명의 대전환 시기가 오기 때문에 물질 문명에 정신 문명을 통합, 융합하는 방식으로 대비하지 않으면 인류에게 큰 위기가 닥칠 것이라고 전망했는데요. 오늘은 에머슨, 시대와 공간의 경계를 넘어 통합을 보다라는 주제로 서동석 에머슨 하우스 교육연구소 소장의 강연을 김성애 리포터가 취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 12월 2일 열린 인간개발연구원 주최 경영자 연구회 강연에서 서동석 소장은 인류의 미래는 인공지능 윤리와 함께 인간 교육이 결정적으로 좌우하게 될 것이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사회적 갈등을 일으키는 경계를 조율하고 융합하는 균형 인재를 키우는 인간 교육이 필요한데 심신의학에 근거한 정신과 또 이 물리의 융합 과학이 강인공지능 시대를 대비하는 교육 방향이다. 이렇게 역설했습니다. 그런데 이 능력을 키우는 방법은요, 몸과 마음, 삶의 세 가지를 병행하는 균형 조율 프로그램으로 가능하다라고 강연 중에 제시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부터 서동석 에머슨 하우스 교육연구소 소장의 에머슨, 시대와 공간의 경계를 넘어 통합을 보다라는 주제의 강연을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예, 에머슨은 콩코드 현인이라고 불러요. 이제 콩코드에 이제 주로 사셨는데, 이 콩코드라는 그 영어 그 지명 자체가 조화와 균형이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평생을 이분은 조화와 균형을 추구한 사람이에요. 근데, 추구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현인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죠. 예, 에머슨은 이제 1803년에 태어나서 1882년에 돌아가셨어요.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약 80세 정도 사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19세기 80세 정도면 요즘으로 한 100세 정도 사신 거예요. 상당히 당시로서는 장수를 하신 분인데 아마 장수 비결이 그 조화 균형을 유지했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았을까 좀 생각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목사 집안에 이제 팔남매 넷째로 태어났는데 여기서 좀 특이할 만한 사항은 8분이 대부분 다 결핵으로 죽었어요. 그 당시에 이제 에머슨이 그럴 수밖에 없었던 거는 아버지가 8살 때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이제 어머님이 경제적인 능력이 안 되셔가지고 굉장히 가난했어요. 어느 정도 가난했냐? 이 미국 동부가 굉장히 춥잖아요. 우리 식으로 따지면 북한 정도 날씨 되는데 겨울에 한겨울에 엄청 추운데 외투로 돌려 입을 정도로 그 정도로 가난했다 그래요. 그래서 많은 형제 자매들이 결핵으로 죽었고 또 에머슨 자신도 결핵으로 아주 고생했어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제 돌아가실 때도 결핵의 후유증이라고 할 수 있는 폐렴으로 돌아가셨는데, 그러니까 그 와중에도 상당히 오래 사신 거고 또 이제 세 번째 고모의 교육이라는 것이 특이할 만한 건데. 에머슨은 사실 이제 아버님이 일찍 돌아가셔서 경제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교육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사실 안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대성할 수 있었던 거는 고모의 역량이 커요. 이 고모가 이제 굉장히 특이하신 분인데, 키가 130cm 밖에 안 됐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평생 결혼을 안 했다 그러는데, 근데 이분이 당대의 석학이셨어요. 물론 이제 유명하지는 않으셨지만, 그래서 그 고모가 아주 특출한 고모가 에머슨을 가르쳤다 그래요. 그런데 이제 이 고모의 표현을 빌리자면 에머슨은 교육받기에 태어난 사람이다 라고 할 정도로 아주 교육을 잘 받았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 고모의 역량, 그 다음에 또 본인이 이제 뭐 하버드 대학을 나왔긴 했지만 그 당시 하버드 대학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하버드 대학이 아니었고 그냥 유럽의 어떤 지식을 그냥 답습하는 정도였는데, 그래서 에머슨 자신은 그런 교육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이 많았고 자신은 고모와 독서, 자기만의 독서를 통해서 성장했다고 말씀을 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여러 가지를 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 미국의 정신을 확립하기에 이릅니다.
그 다음에 또 에머슨이 또 특이할 만한 거는 이분이 이제 목사 집안에 태어나서 하버드 신학대학을 나와서 목사를 직접 해요. 하지만 이제, 목사를 관둬요. 왜냐하면 이제 어떤 종교의 어떤 형식, 이런 거가 진리를 온전히 표현할 수 없다라고 보고 목사직을 관두고, 특이하게도 동양 사상을 섭렵하고, 그래서 동서양의 사상을 융합하는 초절주의라는 그 새로운 사상을 만든 겁니다. 근데 제가 이제 대학에 이제 그 교수로 있을 때 연구할 때는 단순히 이 사람이 공자니 석가니 예수니 이런 사상이 거기 들어있구나 학문적으로 이렇게 봤는데 제가 이제 그 대학에 한 10여 년 있다가 나와서 한 2년간 제가 수행을 연구했어요. 그래서 전문적으로 연구하다 보니까 이 수행의 핵심, 지금 여기 말하는 사람이 다 수행의 핵심인데 예수님이나 공자님이나 석가님이나 노자님이 연구를 해보니 다 진리를 추구하신 분이고 그 핵심은 중도고 황금률이고 중용이 그 표현이라는 거는 두 2차적인 거고 핵심은 진리를 추구했다. 그리고 에머슨도 진리를 추구한 사람으로서 결국 같은 얘기를 했구나. 에머슨이 그 미국에 영향을 많이 끼친 거는 에머슨 최초의 미국 대중 강연가였어요. 이분이 그 당시에는 요즘처럼 매스미디어가 발달한 것도 아니고 또 TV에 오락 프로그램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이런 박식한 분이 이제 그 강연을 하면 새로운 정보를 얻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분이 굉장히 목소리가 좋으셔가지고 울림이 있어가지고 그 강연이 굉장히 인기가 있었대요. 그래서 전국을 순회하면서 이제 강연을 했고 그 강연 핵심이 뭐냐? 셀프 릴라이언스. 다른 사람에 의지하지 말고 자기 자신에 의지하라. 그래서 저는 그걸 자립이라고 번역을 하는데 자립하라 이게. 미국이 유럽에 있어서 독립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더 이상 유럽에 얘기하지 말고 미국 독자적인 얘기를 하자. 자립하자. 이게 젊은이한테 굉장히 큰 파급 효과를 냈고 그 정신이 지금까지 미국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제 이분이 이제 동서를 융합하는데 이제 미국 자체가 동서의 융합이에요. 이제 그거를 이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콜럼버스가 15세기에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했을 당시에 북미에만 아시아에서 넘어간 인디안들이 1,000만 명이었대요. 북미에만 15세기에. 그러니까 고대 이 중앙아시아에서 일부는 우리 한반도로 왔고 일부는 저 베링 해역을 넘어서 아메리카 대륙으로 건너갔다는 거죠. 그 아메리카 대륙의 이제 미국의 성립 과정이라는 것이 꼭 좋은 것만은 아니었어요. 우리가 미국을 아름다운 나라라고 하지만 그 성립은 상당히 추악한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인디언을 대학살했고요. 또 이 버팔로가 이게 다 버팔로 이 산이에요. 이게 버팔로 다 포획해가지고 이렇게 했고 못된 짓 많이 했어요. 근데 어쨌거나 이제 이 선악이 섞여서 이제 새로운 문명이 탄생했는데 우리가 이제 미국이라면은 그 와스프라고 해가지고 백인, 앵글로색슨족, 프로테스탄트 이렇게 이제 와스프라고 정의를 하는데 그거는 이제 정치적인 의미에서 미국을 얘기하는 거고 사실 인류 민명사의 관점에서 미국을 얘기하자면 미국에 이미 많은 네덜란드, 프랑스인 많은 심지어 독일 사람들도 가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중에 이 크레브 케르라는 이제 프랑스인이 이제 이 미국 농부의 편지라는 책을 이제 냈는데 거기에 보면 그 사람도 얘기해요. 많은 사람들이 여기 와서 하나가 되고 있고 어떤 거대한 변화를 지금 야기하고 있다. 그리고 그것은 사실은 동양에 시작된 것이라고 분명히 밝혀요. 그 동양이 시작된 것이 지금 미국에서 거대한 순환을 이제 완성할 거다라고 그 당시에 이미 인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동양이 사실은 그 17세기만 해도 압도하고 있었어요. 18세기까지 전까지만 해도. 그러니까 이를테면 우리가 예전에 미국 잡지들 많이 소개하는 서양 잡지가 많이 있었잖아요. 마찬가지로 유럽에서는 동양을 소개하는 잡지들이 그 당시 있었어요. 우리가 동양에도 동경도 있었고 거기에서 많은 것들을 배워왔었고 그래서 이제 미국이라는 나라가 사실은 동서양의 융합이다 이거죠. 독립전쟁이 18세기 후반에 이제 독립을 하죠. 그래서 이제 에머슨 당대에 이제 남북전쟁도 있었고
대륙 횡단철도 개통도 있었고, 처음에는 독립할 때는 요 정도밖에 안 됐던 것이 이 19세기에 이렇게 많이 확장이 돼요. 그리고 요 위에 이제 알래스카도 이제 러시아에서 사입을 사죠. 그때도 다 이 19세기 당대에 벌어진 일이에요. 그래서 이제 19세기는 1800년대지만 세기상으로 19세기잖아요. 그러니까 20세기를 목전에 두고 있잖아요. 그 마찬가지 우리가 밀레니엄 시대에 가지고 엄청나게 서로 앞으로 시대가 어떻게 될 것이냐 많이 논의가 있었듯이 이 19세기에도 새로운 20세기를 다 목전에 두고 사회가 어떻게 될 것이고 이 시대가 어떻게 될 것이고 그런 시대에 관한 논쟁이 많았어요. 그때 에머슨은 이제 자기 나름대로 고민을 하고 그 고민을 운명이라는 산문에 발표를 했는데 그 산문의 핵심은 뭐냐? 결국 시대 문제는 어떻게 살 것이냐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 이제 특이점 시대가 도래하는데 결국 어떻게 살 것이냐 이거잖아요. 개인적으로나 국가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어떻게 생존할 것이냐 이게 가장 핵심이고 그럼 그 핵심의 근본은 결국 나는 무엇이냐가 핵심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머슨은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 여기서 말하는 이 다양성 속에 어떻게 통일성을 구현할 것이냐 이렇게 민족이 다양한데 그 다음에 이런 민족, 문화, 종교의 경계가 다 있는데 그 경계를 어떻게 넘어서 경계를 관통해서 소통할 것이냐 이런 문제 그 다음에 개인의 잠재를 어떻게 사회 발전을 구현할 것이냐 또 사회 활동을 어떻게 사회 통합으로 또 승화시킬 거냐 이런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고민을 하고 그래서 이제 많은 것들을 제시했는데 그것이 이제 나중에 이제 비평가들이 결론을 내리기를 실용주의적 중도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고 저도 거기에 동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머슨 사상을 초절주의라고 하는 건데 트랜센덴탈리즘이라는 것은 보통 초월주의라고 많이 번역이 돼요. 근데 내가 특별히 초절주의라고 번역하는 것은 이 사람은 사상은 저 너머에서 뭔가 구원을 얻자는 게 아니고 그래서 저 너머를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저 너머 이 안, 그러니까 안과 밖을 다 우리가 포괄하고 수용해야 된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초절주의가 맞다. 그래서 초절주의라고 번역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초절주의의 핵심은 이 동양 사상과 서양 사상을 융합한 거예요. 서로 모순된 거지만 모순을 융합. 우리 사회가 그렇잖아요. 빛과 그림자는 모순되지만 빛과 그림자가 세상을 유지하는 것처럼 모순된 게 융합이 되자 온전한 세상을 만들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고요. 근데 이제 여기서 한 가지 재밌는 게 이제 서양하고 우리나라 이제 그 동양 사람의 이제 의식 차이는 어디서 느낄 수 있냐면 이 언어에서 굉장히 느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서양의 언어는 명사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뭐 테이블 여기 테이블에 이렇게 앉아 계시면 테이블이라 그러면 우리는 그냥 테이블로 알고 있지만 걔네들은 그것을 동사로 써요. 안건을 상정하다, 뭐 식탁을 차리다. 명사를 동사로 쓰는 게 서양 언어의 특징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이제 동양의 언어는 굉장히 주관적이에요. 그래가지고 우리 팀은 우리 식으로의 언어의 예를 들자면 예를 들어서 우리는 마음이 아프다는 걸 엄청나게 많은 말로 써요. 마음이 아프다 그러면 뭐 가슴이 애이다, 뭐 가슴이 찢어진다, 뭐 한이 맺힌다, 뭐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많이 써요. 굉장히 주관적이에요. 그러니까 주체 중심이에요. 서양 언어는 객체 중심이라면 동양의 언어는 주체 중심이고 그래서 서양의 언어가 논리가 발달할 수밖에 과학이 발달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나라는 반면에 예술이나 이런 도학 이런 것이 발달했죠. 근데 이것 두 가지를 이 상이한 것을 에머슨은 융합했다는 것이 대단한 거죠. 그리고 저는 그거를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켜서 저 나름의 이제 사상 체계를 만들었고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에머슨은 미국의 공자라고 해요. 실제로 이제 미국에 이제 중국 사절단이 왔을 때 에머슨이 공식적으로 환영연사에서 공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에머슨의 사상이 공자와 연결되는 게 많아서 에머슨은 미국 공자라고 하는데 공자와 이 에머슨이 어떻게 연관이 될까 저도 많이 이제
연구를 해보니까 공자가 사실은 도를 깼다는 것은 역경으로 깨달았어요. 이제 이 역경이 이제 원래 세 가지인데 연산력, 귀장력, 주역인데 이제 앞에 두 개는 실장이 되고 주역만 남아 있는 건데 이 주역이 뭐 주문학이 썼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그 전까지 전승 기록을 주문학이 정리한 건데 주역이 그것을 공자님께서 해설을 했어요. 괴사는 그대로겠지만 그 괴사의 뭐 단산이 상산이 뭐 이런 해설은 다 공자님이 하신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이 주역의 해설서가 12기라고 있는데 뭐 계사전이니 무슨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게 다 공자님이 쓰신 거고. 그러니까 사실은 주역은 공자님의 편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거고. 또 근데 이제 에머슨의 이제 핵심 사상은 그 삶의 양극적 모순을 어떻게 융합하냐 이건데 이 주역의 핵심이 그거예요. 이 삶의 모순을 어떻게 융합해서 우리가 그 난관을 헤쳐나갈 것이냐 이게 주역의 핵심이거든요. 근데 에머슨 사상이 저거예요. 그러니까 공자와 에머슨이 서로 연결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주역 인생자 주역을 이제 책을 냈는데 새로운 식으로 책을 낸 게 뭐냐면 보통 주역하면은 역술서로 많이 알잖아요. 뭐 이렇게 뭐 인생을 어떤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이냐. 사실 그게 아니에요. 주역은 원래는 수행서예요. 수행서. 그러니까 수행서는 저는 수행은 뭐냐? 인간 교육을 수행이다. 이거는 인간을 완전하게 하는 게 수행인데 그 인간 교육을 완전하게 만드는 책이 이 주역책인데 그게 주잔이 소강절이라는 사람들이 와전을 시켜가지고 이제 주역이 완전히 역술서가 돼버린 그런 아주 웃지 못할 상황이 된 거죠. 여기에 원리가 양극성의 보상작용인데 서로 상반된 것을 어떻게 상호작용하는 걸 어떻게 보상해서 온전하게 살 것이냐 이게 바로 양극성의 보상작용이라는 것이 에머슨의 핵심 사상의 원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는 이렇게 모순된 것이 서로 하나가 되기 때문에 모순과 갈등은 당연한 생명 현상이에요. 이것을 어떻게 극복하고 우리가 헤쳐나갈 것이냐 이것이 국가로도 그렇고 사회도 그렇고 기업도 마찬가지고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결국은 같은 거다. 그래서 현대 미국의 많은 CEO들이 에머슨을 존경하는 이유가 거기에 지혜가 있기 때문에 그냥 존경하는 게 아니고 실질적인 지혜가 있기 때문에 존경하는 겁니다. 그 양극성의 보상작용을 이제 시로 잘 표현한, 아까 이제 당대 이제 문예부흥을 일으킨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이제 에밀리 디킨슨인데 그분의 시 중에 요 시가 아마 에머슨의 보상작용을 가장 극적으로 표현한 것이 아닐까 싶어요. 보면은 성공은 결코 성공하지 않은 사람이 가장 달콤하게 느낀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성공한 사람은 자기가 성공한 그 의미를 잘 몰라요. 그래서 결국 망하는 거예요. 함부로 하다 보니까. 근데 실패한 사람은 그 성공의 의미를 알기 때문에 다시 일어서는 거고. 이게 이 역의 원리가 그대로 여기 들어가 있는 거죠. 전쟁도 마찬가지예요. 전쟁에 패배한 사람이 진짜 전쟁의 의미를 안다는 이 삶의 모순을, 보상을 얘기하는 거죠. 그다음에 우리나라는 국기에다 태극기를 이렇게 달고 있어요. 원래는 이제 역은 이제 이 8쾌가 기본이 돼가지고 8쾌의 조합이 그러니까 88이 되고 거기에 한 쾌에 6개 효가 있어요. 그러니까 총합이 380효가 돼요. 효라는 건 변화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384개의 변화를 갖고 있는 게 이제 주역인데 결국 이제 이 우주와 인류 문명의 변화 원리가 여기 다 압축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태극기를 사용하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는 주역과는 뗄 수 없는 민족이다. 그러니까 사실 그 8쾌를 만든 사람이 복귀씨인데 복귀씨는 우리 고대 선조가 확실해요. 저는 그렇게 봐요.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 민족이 태극기에 괴를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중국은 괴를 못 써요. 그 무슨 말인지도 몰라요. 우리나라 사람은 이 원리적으로 사고하는 게 아직 DNA 속에 박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는데 이제 그 전체적으로 대략적으로 보면 왼쪽 상단하고 오른쪽 하단을 엮으면 천지비가 되고 오른쪽 상단하고 왼쪽 하단을 보면 수화기제가 돼요. 그리고 왼쪽 위아래를 엮으면 천화동이 되고 오른쪽 위아래를 엮으면 수지비가 되는데 이거를 전체적으로 해석해 보면 천지비는 세상이 막혀 있는 거예요. 세상은 막혀 있으나
소화기제는 통하는 거예요. 수승화강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물은 위로 가고 불은 밑으로 내려가면서 소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은 막혀 있지만 세상 막힌 걸 소통하는 것은 인간의 의무라는 거죠. 근데 그걸 어떻게 하느냐? 수지비의 천하동인이다. 수지비는 협력자를 구해야 돼요. 자기 혼자 되는 게 아니야. 협력자를 구해야 되고, 천하동인은 뭐냐? 밝은 지혜로 일심단결하라는 뜻이에요. 협력자와 밝은 지혜로 대동단결해서 막힌 세상을 수승화강하는 게 이 태극기에 담겨 있다 이거예요. 물론 뭐 이걸 변화까지 하면은 뭐 무수한 것이 있지만 저는 이제 그렇게 좋은 쪽으로 해석을 하고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이 도리라고 봅니다. 문명 대융합이라는 것은 이제 이 특이점 시대를 염두에 두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이제 미국이라는 나라의 통합은 물질 문명의 중심이 된 거친 융합이에요. 이건 진정한 통합이라고 볼 수 없는 거고 앞으로 이제 특이점 시대가 오면 물질 문명과 정신 문명의 온전한 융합이 이루어질 거예요. 예. 그러려면 이 새로운 정신 문화가 필요하다 하는 게 저의 생각이고요. 그래서 그 새로운 문화를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 기존에는 이제 폐쇄형 산업이었는데 앞으로 미래 사회는 개방형 융복합 산업 시대가 와요. 그러니까 사업의 경계가 없어져요. 지금까지는 경계를 공고히 하고 너는 너 거, 나는 나, 내 영역에 침범하지 마 이렇게 됐는데 이제는 그런 게 없어졌어요. 경계가 없어버린 거예요. 그럼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하지 않으면 곤란해지겠죠. 디지털 혁명이 일어나서 옛날에는 정보를 소수가 독점을 했어요. 그렇지만 지금은 이제 정보가 분산되고 또 새롭게 융합이 돼요. 정보가 분산된다는 건 권력이 분산된다는 거고 다원화된다는 거고 다중심 사회가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인공지능과 가상현실이 융합이 돼요. 그렇게 되면은 사업의 생태가 극적 전환을 이루게 됩니다. 우리가 상상을 할 수 없는 사업이 앞으로 전개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준비가 안 돼 있는 분들은 아마 곤란해질 겁니다. 그 다음에 의료혁명이 일어나서 옛날에는 의학이라는 건 육체만 다뤘는데 지금은 심신의학이 발전해 있어요. 상당 수준이 발전돼 있고 그게 완전히 이루어지면 인간의 수명은 상상하기 어려워요. 지금 여러분 지금도 120살까지는 충분히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20년만 더 산다면 200세 사는 건 문제도 아니에요. 그 이상 살 수도 있어요. 근데 이럴 때 이제 의식혁명이 수반될 수밖에 없어요. 의식혁명이 수반되지 않으면 AI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AI 노예가 되지 않으려면 인간이 의식혁명을 이루어야 되는데 의식혁명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기존에는 운명의 종속적인 인간이었는데 이제는 자기 운명을 자기가 스스로 결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운명을 진단하고 나는 이렇게 살 거야 라고 할 수 있는 세상이 도래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문명이 대융합이 되는 게 꼭 좋은 일이냐? 꼭 좋은 일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금 경계로 그냥 우리나라 사회가 꽉 막혀 있는데 이 경계를 어떻게 해소하고 소통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결부가 돼 있고요. 이거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변화가 시차가 있어요. 당장 되는 거 아니잖아요. 1년 후에 된다고 해도 1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있을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죠? 뭔가를 하면서 준비를 해야 되고 뭔가를 하면서 변화를 모색해야 돼요. 그러니까 점진적 변화를 해야 되는데 그거를 어떻게 조율하고 우리가 극복할 것이냐. 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법과 제도가 정비인데 지금 법과 제도라는 것은 20세기의 구조에 맞게 법과 제도가 정비되어 있어요. 근데 그걸 21세기를 바꾸려면 그거 만만치 않아요. 왜냐하면 그 밥그릇이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변화를 다 인정을 하지만 그 제도가 바뀌면서 생기는 밥그릇 변화 구조 이거는 정말 힘든 얘기예요. 그래서 지도자가 깨이지 않으면 힘들다. 그리고 그 깨인 지도자 밑에 또 깨인 국민이 아니면 그 변화 쉽지 않다 이거죠. 그래서 인식 전환이 필요한 것이고 그래서 융합 정신 문화가 필요한 것이고 저는 그걸 지금 여기서 주장하고 있는 바입니다. 결국 이런 걸 해결하려면 결국 지도자의 문제이자 나 자신의 문제이기도 해요. 이걸 어떻게 이걸 받아들이고 어떻게 내가 각성을 해서 어떻게 내 스스로 변할 것이냐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 시대를 주역으로 얘기하면 대세는 정역 시대예요.
하지만 개개 상황은 그렇게 다른 상황이에요. 어떤 사람은 뭐 수지비가 될 수, 어떤 사람은 천화동인이 될 수 있고 다 달라요. 그렇지만 대전은 정역시대인데 새로운 어떤 변화와 어떤 융합의 시대예요. 근데 원래는 이택화혁이 먼저고 화풍정은 그 다음에요. 요 다음에 이제 화풍정이 나오는데 혁정이라는 말이 발음이 힘들잖아요. 그래서 정역이라고 하는 거죠. 실제로는 의미상으로는 정역이 아니고 혁정이 맞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 괴사가 아주 의미심장해요. 혁은 기일이 돼야 믿음이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기일이 뭐냐? 이게 암호 같은 얘기잖아요. 기일이 도대체 뭐냐? 천간이 10개의 천간이 있는데 가불병정 무기 경신임계 이 기예요. 이 기가 쉽게 말하면 6번째잖아요. 그러니까 변화가 꺾이는 바로 그 지점에 돼야 성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만약에 갑이나 을이나 병의 계획을 만약에 했다가는 멀면만 죽어요. 왜냐? 아직 사람들 그걸 못 느껴. 그럼 지도자는 뭘 하냐? 이 갑을병정 무기할 때까지는 준비를 해야 돼요. 준비. 그리고 사람들에게 계속 변화의 필요성을 알려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믿음이 생겼을 때 그때 개혁을 해야 무리가 없다. 성공할 수 있다. 이게 이 지역의 가르침 지혜입니다. 근데 이제 재밌는 건 개혁은 그렇게 해더라도 결실을 맺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데 결실은 어떻게 맺어야 되느냐? 그 핵심은 또 이렇게 재밌는 말이 소태 누런 속귀에 굼꼬리가 있다. 올고두면 이롭다.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 상사 이르기를 이거는 공자님 해설이에요. 공자님 뭐라고 해석하냐면 누런 속기를 하면 중도를 가져야 한다는 거고 올고두면 이롭다는 것은 충실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도를 올곧게 지켜야 개혁의 결실을 거둘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혁을 할 때는 지도자가 강건하게 나가야지만 되지만 여기 지도자가 이 효의 위치는 이 5효가 5가 지도자의 위치입니다. 근데 5효가 음효잖아요. 음효는 부드럽다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개혁을 이 앞에는 반대로 이 앞에는 9호가 양효예요. 개혁을 할 때는 지도자가 강건한 의지로 해야 되지만 개혁 결실을 이룰 때는 부드럽게 해야 결실을 맺을 수 있다라는 그런 뜻이 여기 또 내포되어 있어요. 지금 이제 코로나 시대인데 코로나가 어떻게 보면은 우리 사회를 전환시키는 역할도 해요. 이 코로나가 여러 가지 안 좋은 점도 있지만 그래서 코로나 역설이라고 좀 제가 붙였는데 이 코로나라는 것은 사실은 자연에 역행한 결과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고통받는 거는 사실은 여기 그림에 이제 바다 쓰레기 이제 플라스틱이 이렇게 엄청 쌓여 있는데 이거 우리가 지금 먹고 있잖아요. 결국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먹는 음식이 우리 자신을 만드는데 우리가 버린 음식을 우리가 다시 먹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을 훼손한 결과를 우리가 스스로 받고 있는 거죠. 그러면 결국 자연 파괴라는 건 결과적으로 인간성 파괴로 연결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 사람들 묘하게도 대변혁기는 대역병이 일어났어요. 중세 유럽 사회가 대변혁을 이루어서 망할 것 같았는데 흑사병으로 망할 것 같았잖아요. 흑사병이 발발하기 전에 전 세계 인구가 4억 한 5천만이었다고 그래요. 근데 흑사병 이후에 한 3억 5천만으로 줄었어요. 한 1억이 없어진 거죠. 그 당시 인구로서는 엄청나게 많이 없어진 거예요. 지금 이제 우리 코로나 이제 바이러스가 지금 물론 지금은 의료시설이 발달돼 있고 환경도 많이 개선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죽지는 않겠지만 계속 변이 바이러스가 지금 나오고 있고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어요. 근데 이게 진짜 재미있는 건 뭐냐면 이때고 살아남는 사람은 준비된 자만이 정신력이 강하고 준비된 자는 안 죽어요. 지금 이 코로나라는 게 물질 만능주의 결과인데 이 에머슨 시 중에 보면은 송시라는 시의 맨 밑에 물질이 말 한 장에 앉아 인간을 몰고 있느라 이 식구가 단적으로 이 사회를 그 당시 사회도 그랬지만 이 사회를 지금 단적으로 얘기를 해요. 그 노자가 경고하기를 사람이 재간이 늘어나면 기이한 물건이 갈수록 생긴다 그랬어요. 기물이라는 게 꼭 이게 물질만은 있는 기물이 아니고 이런 가상현실에서 기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터미네이터가 실제로 등장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더 무서운 건 뭐냐?
이 물리적인 터미네이터도 무섭지만 만약에 가상현실 속에 터미네이터가 등장하면 소리 없이 죽일 수 있어요. 뇌를 바로 공격해가지고 소리 없이 게임하다가 죽을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 세상에 도래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질 만능에 대한 이제 주역의 공고를 보면 공자는 고상하게 해설을 해요. 고상하게. 천지는 움직임에 따르므로 해와 달도 지나침이 없고 사계절도 어긋남이 없다. 성인도 거기에 순종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이러한 논리로 형벌의 말과 백성의 분들, 요게 이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인데, 이 물질 만능의 그 쾌락이 풍속이 저속화되는 걸 막으려면 법과 제도가 맑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법과 제도가 맑습니까? 돈 없으면 죄가 되고, 돈 있으면 죄가 안 돼. 그런, 무전유죄, 유전무죄라는 말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법과 제도를 따르지 않아요. 사회가 혼란해지죠. 지도자는 어리석은 일관성을 경계해야 돼요. 에머슨이 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일관되게 밀고 가라 하는 게 우리에게 일관된 생각인데, 에머슨은 일관성이 어리석다 그래요. 왜냐? 일관성은 쉽게 말하면 이 지도자가 가져야 될 거는 뭐냐? 국민의 안전과 번영이에요. 그런 거는 일관되게 가야죠. 하지만 정책은 그때 달라요. 왜냐하면 세상이 고정돼 있잖아요. 움직이잖아요. 우리가 진공 상태가 아니잖아요. 이 삶이. 다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걸 적용하는 것은 융통성을 적용해야 되는데 그걸 똑같이 적용한다면 그건 어리석은 일관성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기 나왔지만 소크라테스, 예수, 루터 이런 분들은 그 상황에 맞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다 오해받았어요. 오히려 거꾸로 위대한 것은 오해받는 법이다라고까지 이제 에머슨을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지도자 자립은 자립해야 돼요. 자립이라는 건 이제 어떤 의미냐면 여기 이제 천재의 정의가 나오는데 에머슨은 자신의 생각을 믿는 것이 자립이라고 했어요. 자신의 생각을 믿는 게 이제 자기 아무런 생각을 믿는 게 아니고 제가 진짜 고민하고 깊이 생각해서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그 생각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중심이 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 자기 중심을 가지고 이 많은 사람들과 조화로운 관계를 설정하는 게 자립이다 이 말이에요. 혼자 그냥 자기 잘났다고 하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이 성인의 해법은 뭐냐? 진실하라 이거예요. 오해는 진실하면 풀린다 이거죠. 순간적인 오해는. 그러니까 원칙과 목표는 진실이다 이거예요. 진실. 그러나 우리가 진실만으로 살 수가 없어요. 세상이 진실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현자의 방법은 반면을 살펴라는 거예요. 항상 뒤가 무섭잖아요. 앞이 무서운 게 아니라. 뒤를 보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 작용과 반작용을 항상 같이 봐요. 그래서 에머슨은 이중의식을 제안했어요. 이중의식이라는 게 양면적 사고예요. 앞과 뒤, 저 부분과 전체, 작용과 반작용. 이것을 항상 같이 봐라 이거예요. 이건 기업가에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예요. 무조건 돌진하면 안 돼요. 뒤를 봐야죠. 앞에 보면 뒤를 봐야 되는 거고. 이 공자 말씀 중에 이게 이제 논어 위정편이라는 것은 정치를 말하는 거예요. 공자가. 정치를 논하는 자리에 공자가 느닷없이 부모는 오직 자식의 병을 걱정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식이 부모를 걱정하는 게 아니고 부모가 자식을 병을 걱정해요. 이게 정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도자는 자기 안위를 걱정하는 게 아니라 국민의 안위를 걱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업가도 마찬가지고요. 노조가 많은 말이 공이다 하면 물러나서 하늘이 도다. 예. 자기 역할을 하면 물러나야 돼요.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정말 잘하는 사람한테 공을 넘겨주면 되는 거예요. 가족이라는 개념을 좀 넓게 보시면 돼요. 뜻이 같은 사람을 가족으로 보는 거예요. 뜻이 같은 사람을. 마치 박동원이가 지안을 편안함에 이르게 하고 물러나듯이 지도자는 자기 공을 다하면 물러나는 게 하늘의 도다. 그래야 자기 생명을 온전히 유지할 수 있고 편안함에 이룰 수 있어요. 그리고 사회가 편안해져요. 근데 우리나라 정치인 중에 그런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지도자는 기밀을 파악할 줄 알아야 돼요. 기밀은 뭐냐? 그 미묘한 변화의 조짐을 기밀이라고 하는 건데 통찰력이 있는 사람만이 이 기밀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뭐 지도자가 통찰력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그 옆에 통찰력 있는 사람이 그 역할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한 위기 시에는 지도자는 빠른 판단과 빠른 결단을 해야 돼요.
뭐 생각할 여유가 없어요. 어떤 급박한 일이 벌어졌을 때. 그럴 때는 빠른 판단, 빠른 결단을 내려야 되는데 이거는 준비되지 않으면 불가능한 얘기예요. 그리고 진영 논리 벗어나야 돼요. 우리나라 사회 진영 논리가 너무 심한데 이 이제 에머슨이 이제 우월한 시를 가지고 산과 다람쥐 싸움으로 이제 비유해서 결론은 이거예요. 재능은 다르다. 이 사람의 재능이 있고 저 사람의 재능이고 다 달라요. 그 다음에 이제 윤여정 씨가 참 멋진 얘기를 했는데, 이제 아카데미 여우주연상을 미나리로 이제 수상을 했는데 그 수상 소감 이제 인터뷰에서 자기는 최고가 아니라 최중을 추구한다고 했어요. 이게 참, 이 중도를 아주 멋지게 표현한 것 같아요. 사람을 대박을 원하잖아요. 그래서 맨날 뭐 하면 대박 나세요 하잖아요. 근데 대박은 이 주역의 이치로 풀면은 쪽박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대박 이꼬로 쪽박이에요. 왜? 대박은 일순간이거든. 그 다음에 바로 너는 곧 망할 거야. 이 얘기가 바로 그 다음 얘기가 주역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미래 지도자 이게 이제 요 파트에서는 요게 핵심인데 제가 이제 주역책을 쓰니까 앞으로 누가 될 거냐고 물어보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제 주역의 결론은 이거예요. 하늘의 선택은 사람이 하는 변화다. 누가 되든지 관계없어요. 하늘은. 신경 안 써요. 누가 되든. 그 사람이 제대로 하면 그 사회가 발전하는 것이고 그 사람이 제대로 못하면 사회는 추락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전 세계가 지금 한 249개국인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249개가 서로 자기 나라가 잘 되라고 다 기도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하늘에서 누구 편을 들겠어요? 아무 편도 안 들어요. 자기 나라가 잘하는, 그 나라가 잘하는 나라가 국가의 세계 중심이 되는 것이지, 누구 편을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재밌는 게, 이 노고자가 천지불인이다, 이거죠. 하늘의 섭리는 거칠다. 근데 에머스는 더 재밌는 말이에요. 자연은 감상주의자가 아니다. 애교 부린다고, 능석 부린다고 들어주지 않는다, 이 말이야. 네가 잘해야 되는 거지, 누가 뭐, 나 해줘 해가지고 들어드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지도자가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잘해야 우리나라가 잘. 그리고 그러려면 국민이 깨어 있어야 되겠죠. 그 민심이 천심이냐? 이거는 민심이 천심이 되려면 시간과 공간과 사람, 이게 쉽게 말하면 동양적으로 얘기하면 천지인의 변화의 흐름과 여론이 맞아야 민심이 천심이에요. 근데 만약에 세상은 다 이 대격변, 대통합으로 가는데 우리는 경계를 나누고 분열로 간다면 그게 여론이다, 그게 천심이라고 말할 수 있나요? 곤란하다 이 말이에요. 민심이 천심이 되려면 우리 국민이 깨어야 되고 그 국민이 변화의 흐름에 눈이 깨어야 되는 거고 지도자가 깨어 있어야 돼요. 만약에 여론이 변화의 흐름에 역행하면 우리 사회는 추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완벽한 지도자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각 분야의 전문가, 그 다음에 사회의 원로, 원로라는 게 꼭 나이 드신 분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지혜가 있는 분들, 이 멘토들의 지혜, 그 다음에 집단 지성의 여론 조율, 이런 걸 가지고 최고 지도자가 반면을 살펴서 정책을 결정해야 될 수밖에 없다. 라는 게 이제 저는 요 파트의 이제 결론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얘기하고 하는 분야가 여기인데, 그렇다면 앞으로 인류는 어떻게 될 것이냐, 이제, 물질문과 정신문을 이제 균형주의를 융합해야 되는 거예요. 균형주의를 누가 하냐? 여기 이제 여러 분야가 있어요. 정치, 경제, 뭐 종교, 과학인데, 저는 교육과 문화만이 이 균형주의를 할 수 있다고 봐요. 왜냐? 가만히 보면은 이 교육과 문화는 어디 갖다 붙어도 말이 돼요. 정치 교육, 뭐 정치 문화, 경제 교육, 경제 문화 다 갖다 받지 말이 돼요. 그죠? 그리고 교육과 문화는 서로 교육 문화도 되고 문화 교육도 돼요. 묘하게도 이 핵심이 그 중간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결국 교육과 문화다 이거지. 이게 교육과 문화를 통해서 경계를 조율하고 융합해서 균형 인재를 키워야겠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 미래학자의 결론도 그래요. 알파고를 개발한 하사비스가 자기의 회사 딥마인드를 구글에 팔았잖아요. 그 팔 때 조건이 뭐냐? 인공지능 윤리 이사회를 구성하는 게 조건이었어요. 그 실제로 구성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결론이 뭐냐? 결국 미래는 인간교육에 달려있다고 그랬어요.
왜냐? 어떤 인간이 그 인공지능을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인류가 미래가 바뀌기 때문에 결국 인류의 미래는 인간교육에 달려있다. 저는 인간교육을 지금 부르짖고 있는 겁니다. 현재 우리 이 교육은 21세기 학생이 20세기의 교육을 하는 중이에요. 안타깝게도. 물론 이제 뭐 사람들이, 물론 어떤 첨단 분야는 뭐 21세기 교육을 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 인간 교육에 있어서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에머슨 당대에도 학교는 우울하고 느리며 선생님은 너무 생각하는 건 우리가 알고 싶은 짓을. 그 당시 교육도 그랬나 봐요. 항상 교육은 느릴 수밖에 없나 봐요. 네, 특히 인간 교육은 지금 거의 전무한 상태죠. 그래서 저는 교육과 정치는 분리해야 된다고 보는 거고, 그 중에서도 전문 교육과 인간 교육 분리해. 전문 교육이라는 것은 정책적인 것을 같이 가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건 어쩔 수 없지만, 인간 교육은 완전히 정치 분리해서 다양성을 확보해야 지도자가, 그러니까 제가 뭐 이 인간 교육의 멘토들은 정치가 분리돼야 객관성을 유지해요. 근데 그 인간 교육을 하는 그 멘토들이 만약에 정당에 가입한다면 객관적으로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의 어떤 당성에 휘둘려가지고. 객관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집단이 있어야 지도자들이 올바른 길을 갑니다. 잘못 가면 골치 아프니까. 사회가 잘못될 수 있으니까. 비고 쓴소리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존재해야 된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미래 인간교육은 동서양을 통합하는 중도적 정신, 지혜와 심신의학, 정신분리 융합과학이 결합된 그런 인간교육이 돼야 되는 것이고, 거기에 대한 이론은 이미 만들어놨습니다. 사실 요즘 융합창의력을 굉장히 말을 많이 하는데, 융합창의라는 게 별게 아니라 이 논리적인 생각, 그러니까 논리와 감성이 이렇게 결합되고 균형줄 할 때 새로 어떤 관련성을 맺어요. 그럴 때 스파크가 일어나요. 스파크가 일어나면 거기에 만약에 스파크가 일어날 때 융합창의력이 나는데, 거기에 또 영성이 개입되면, 영성을 뭐 불성이라고 되고 신성이라고, 그거는 상관없어요. 뭐 그 언어에 너무 연연해 하지 마세요. 뭐라고 부르는 상관없지만 어떤 영적인 능력이 거기에 개입이 되면 인류의 대발명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거기 핵심이 결국 균형 조율이 핵심이다 이거예요. 알파고가 2세대를 이긴 비결도, 프로 기사는 미미한 그 국소적 위에서는 아주 알파고가 생각하는 묘수를 찾는데, 이 알파고는 대세 균형점을 찾아가요. 대세 균형점만. 결국은 이겨요. 지금은 2점 깔고도 프로 기사가 못 이겨요. 승률이 높지가 않아요. 그 정도로 알파고에는 균형을 찾아가는 능력이 탁월한 거예요. 균형조를 키우는 방법은 몸과 마음과 삶을 균형조율하는 그런 그걸 길러야 돼요. 그러니까 균형조율 프로그램을 제가 세계 최초로 개발을 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이 나답게 사는 법이라는 책에 전체적으로 소개를 해놨습니다. 이론적 근거, 이건 앞에서 얘기한 거 플러스 제가 이제 사실은 이거를 보고 스파크가 일어났어요. 이걸 보고요. 이거는 제가 조사한 게 아니고 의학자들이 조사한 건데, 건강결정요일을 보면 우리가 건강을 많은 사람들이 의료에 의탁을 하는데, 사실 의료 서비스는 건강결정이 8%밖에 안 된대요. 나머지 뭐 환경, 유전 20% 정도 되고, 제일 중요한 게 생활습관이라는 거예요. 이 생활습관이 바로 카르마라는 거고, 업이라는 거예요. 생활습관을 바꾼다는 것은 자기 카르마, 자기 업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균형조율 프로그램을 추구하는 것은 균형조율 생활습관을 체득해서 그 사람의 아예 삶을 바꾸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작은 목표는 개인의 개성과 잠재력을 발휘해서 그것이 사회에 공헌하는 게, 자기도 발현하지만 또 사회에 공헌해야 되겠죠. 근데 이제 건강이라는 측면에서 얘기하면, 균형조율 프로그램의 핵심은 건강인데, 건강 측면에서는 개인적으로 건강한 삶이고, 사회적으로는 건강한 사회를 구현하는 게 목표다. 인간교육의 최종 목표는 산수몽이라는 귀에 나와 있는데, 산수몽은 이 교육에 관한 게입니다. 근데 산수몽의 상구 해설을 보면, 상구라는 것은 6번째 효인데, 그게 이제 양효기 때문에 상구라고 얘기를 해요.
거기 보면은 경몽, 어리석음을 깨부수다. 도적이 되는 것은 이롭지 못하다. 도적을 방비하는 것이 이롭다. 그러니까 어리석음을 깨는 과정에 많은 도적들이 있다는 거예요. 아까 말한 여러 가지 쾌락의 3종 세트가 대표적인 거겠죠.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극복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 무지가 모든 죄의 근본 어디에 결국은 사람들이 몰라서 짓는 죄가 가장 무서운데 뭐 예수님이 그래도 그러잖아요. 성경에 보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말씀이나 석가가 말하는 자등명, 법등명, 무명을 밝히고 광명을 회복하라. 이 말씀이나 표현만 다르지 같아요. 결국 진리를 알아라는 얘기잖아요. 무지에서 해방되라는 얘기예요. 이게 기능적 프로그램의 최종 목표입니다. 그 다음에 교육과 문화의 관계로는 인간 교육을 통해서 정신을 깨운다면 융합문화를 통해 정신을 구현해야 돼요. 그래서 앞으로 인간 교육과 융합문화가 미래의 주요 사업이 될 겁니다. 이 메타버스에 탑재할 것이 바로 인간 교육과 융합문화예요. 여기에 만약에 쾌락의 3종 세트가 탑재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인류 끝나는 거예요. 그거를 방비하려면 메타버스에 인간 교육과 융합문화, 그것을 활용하는 융합문화가 탑재돼야 이 인공지능의 그 나쁜 피해를 막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자, 이제 이건 이제 오늘의 이제 결론입니다. 우리 사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이걸 어떻게 이제 해결할 것이냐. 저의 이제 지금 인구 문제 심각하잖아요. 인구 문제. 2067년에는 65세 이상이 제일 많아진대요. 젊은 사람들은 별로 없고, 뭐 0세, 14세는 아주 극소수고. 그동안 15년간 여기 예산만 380조 원이래요. 이렇게 많이 들었는데 인구 문제 해결 안 됐어요. 뭐가 잘못됐다는 거겠죠? 인구 문제의 근본 해법은 남녀 관계가 변했어요. 옛날처럼 가부장적 사회가 아니고, 옛날처럼 고대처럼 모계 사회가 아니고, 모계 사회나 가부장 사회는 애를 많이 낳아서 그게 인적 자산이 됐는데, 지금은 그런 사회가 아니에요. 지금은 인구 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인재의 질이 중요한 사회가 되었어요. 질이. 그러니까, 인적 자원의 질로 인구 수를, 그 문제를 커버해야 되는 거죠. 극복해야 돼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결혼 문제에 있어서, 이 가부장적 인식이 굉장히 문제가 돼요. 아까 그 부모는 자식을 병을 걱정한다는 것처럼 공자님이 이 효에 대해서 한 얘기는 없어요. 딱 한마디 했어요. 나머지 뭐 효에 관한 얘기는 그 공자의 제자들이 한 얘기입니다. 논어에 나오는 것들은 다. 공자님 뭐라고 했으면 부자 유친 한마디 딱 했어요. 부자 유친. 부모와 자식이 친하면 자식이 효도하지 말아도 효도해요. 근데 친하지 않는 부모를 어떻게 효가 나오겠습니까? 돈 때문에 할 수는 있겠지만 돌아가시면 또 완전히 그냥 남몰라라 할 거예요. 뭐 제사고 뭐가 없다 할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효를 바라고 싶다면 부모 자식 간에 친하면 돼요. 친하면 자동 발생적으로 효는 나온다. 그래서 자식하고 친해지십시오. 가서 친해지시고 평소에 왜 공부하고 아부는 평소에 하라 그러잖아요. 때되게 하면은 그건 뇌물이 되고 그러니까 평소에 이렇게 친해지면 나중에 효도하지 말라 해도 효도해요. 그게 인간사예요. 인간사. 인간의 심사고. 지금 또 지방 공동화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데 지금 이 지방 공동화 문제, 도시 문제 막 많은 얘기가 하지만 사실은 도시 문제의 모든 문제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요. 저는 오히려 도시 문제도 봐야 되고 근본적으로 도시 문제 야기된 것은 농촌 사람들이 도시에 넘어와서 생긴 문제이기 때문에 농촌 사회가 근본이고 부수적인 도시 문제라고 봐요. 그래서 농촌 사회 문제를 해결하면 도시 인구 문제가 같이 해결된다고 보는데 그래서 농촌 문제 해결 방법 이거는 저가 가지고 있는 그런 컨텐츠를 가지고 제시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 또 다른 컨텐츠로 제시하면 되는데 저는 이 우리 사회에 독서가 만연해 있는데 이 독서를 농촌에서 해결할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진시 황제가 불로초를 찾아 왔을 할 정도로 산 좋고 물 좋고 그래서 약용 농식물이 많이 자라요. 그것을 잘 활용해서 6차 산업형 6차 산업이라는 것은 농업을 생명과학을 중심으로 한 융복합을 6차 산업형이는데 6차 산업에 4차 혁명을 일으켜서 저는 이 디톡스 이것을 중점 사업으로 두고 교육과 여러 가지 것들을 결부시키면
농촌이 저절로 행복해질 거고 또 경쟁력이 있어질 거고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우리 농촌에 와서 독소를 해소하게 오지 않을까. 그렇게 보면은 저절로 이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 저는 봅니다. 나 사회 갈등 문제를 뭐 여러 가지 저는 딱 보면은 근본에 우리나라 사람 너무 똑똑한 거 있어요. 멕시코는 사회 부조리가 너무 많은 나라이기 때문에 이제 제껴놓고 이스라엘이 우리보다 하나 더 많아요. 이스라엘도 우리만큼 똑똑한 민족이잖아요. 근데 서로 앞을 뭐 일리를 다툰다 그러는데 요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스라엘 사람보다 우리나라 사람이 더 똑똑하대요. 우리나라 사람들의 근성을 모래근성이라고 하는데 모래라는 게 뭐예요? 썩기지 않는다는 거 아니에요. 에? 근데 이 모래를 유화제를 섞어 청매를 쓰면은 강력한 콘크리트가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썩기지 않는 사람들을 융합할 수 있는 소통 문화를 만들어서 이것을 결합하면 마치 2002 월드컵 때 이 참 경계도 많고 탈도 많은 국민이 하나가 돼서 하는 것처럼 엄청난 힘을 발휘할 것이다 라고 지금 보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양극적 특성이 너무 강해요. 흥도 많고 한도 많고 이 양극적 특성을 융합하면 엄청난 파워가 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게 제 결론입니다. 에머슨 하우스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동서융합시대, 진정한 동서융합시대의 균형인재를 양성해야겠다는 것이고 이 인재라는 것이 하루아침에 되지 않기 때문에 저는 수행건강마을 마을 안 돼서 생활습관을 체득하는 그런 센터로 삼겠다는 것이고 저는 제 인생 목표가 이 인간교육과 수행건강마을에서 실험되고 검증된 다양한 생활습관 혹은 라이프 시스템을 사업자에게 컨텐츠를 제공하고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고 건강하고 잘 살기를 바라는 마음이 제 마음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에머슨 시대와 공간의 경계를 넘어 통합을 보다라는 주제로 에머슨 하우스 교육연구소 서동석 소장의 강연을 함께 들어봤습니다. 김성애 리포터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경제 세미나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박종훈 기자였습니다.